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합법적이지 않다. 그간 우리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명제를 대법원이 판결문으로 공식화했습니다. 5월 2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 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지급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뒤엎은 겁니다. 12년 만의 판결인데요. 이병목 씨 등 피해자들은 청춘이었던 20대 초반에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노무자로 끌려가서 중노동에 시달렸고 이후에도 피폭 후유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입은 상처를 다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반갑습니다. 시사난타 H 33번째 시간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인정 판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 진행하는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5월 24일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는 일본 측의 종전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인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일제 때 끌려가서 피눈물을 흘렸던 탄광 군대 노역자와 또 위안부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그 판결문을 보면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법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재판부까지 그것을 승인할 근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네네. 네. 특히 이번 판결 뒤에는 12년에 걸친 법정 다툼을 이끌어온 최봉태 변호사와 또 김능환 대법관 주심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상대로 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벌였고 김 대법관도 3년 3개월 동안 밤을 지새우면서 법리 검토에 매달렸습니다. 오늘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개요부터 판결 과정 그리고 이면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한국일보 사회부 남상욱 기자 그리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최봉태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3일에 최봉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결국 승소를 하셨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먼저 좀 해주시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대한민국 사법 주권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동아시아의 일제 피해자에게 희망을 준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먼저 사법 주권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일본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사법부에서 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판결을 하면은 네. 한국의 사법부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제 피해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헌법 정신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일본의 판결이 부당한 것이니까 네네. 그런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데 있어서 사법 주권이 회복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일제 피해자
피해자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한국에 또 필리핀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한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동아시아에 있는 이체 피해자들도 함께 이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이번 그 승소 판결을 근거로 실제 이제 배상을 과연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사인데요. 그 실제 그 미쯔비시와 신일본제철에 대해서 그 배상은 어떻게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쯔비시라든지 신일본 제철이 그 우리나라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으면은 이제 강제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일본 기업들이 그 독일 기업이 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독일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배상이 이루어졌나요? 독일 정부와 이 독일 기업들도 강제노동을 통해 가지고 책임이 있는 그 기업들이 네. 그 기업 책임을 이래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거기에서 그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그 보상을 했습니다. 네. 기금을 만들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독일 기업의 방식을 따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도 그러면 정부가 앞서서 배상을 한 것과 별도로 기업이 따로 배상을 했던 사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 방식은 이제 독일 정부와 기업이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동시에 재단을 만들었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 협정을 체결했던 네네. 우리 정부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 특히나 이 포스코와 같이 이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대표 포스코가 일단 100억을 내어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기금에다가 내놓는다는 거는 결정을 그래서 했었죠. 포스코가 이제 100억을 이렇게 됐는데 100억만 넣어서 되지 않고요. 네네. 좀 성의 있긴 해야 돼. 그래서 2+2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2+2라고 하는 것은 네.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 정부와 네. 한일 기업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이 재단을 만드는 걸 갖다가 2+2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년간 참 지루한 싸움을 벌이셨는데요. 그동안 좀 재판 과정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또 어떤 점이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돌아보면 이제 한 12년이라는 생각이 지났습니다만 금방인 것 같거든요. 금방인 것 같은데 재판 도중에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게 이제 가장 가슴이 아프고요. 네네. 피해자분들 중에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자분들 중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물론 살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재판을 제기했던 분들은 이제 생긴다거나 돌아가셔가지고 유족들이 지금 계십니다만은 이번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생존자들은 나이가 많으시지만은 아직 살아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일제 피해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그 헌법 재판이 이제 좀 남아 있고요. 네. 어떤 헌법 재판이? 지금 일본에서는 그 한일 회담 문서를 공개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판결 선고가 네. 그 9월 11일 동경지방재판소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일본에서도 그 작성된 지 30년이 넘은 문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일본에서 지금 공개하지 않는 이 문서는 30년이 아니라 40년이 훨씬 넘은 문서거든요. 네네. 이런 문서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한일 친구권 협정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책임이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순수하지 않다,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행 중인 헌법 재판은 어떤 건가요? 우리 정부에서 이제 지원법을 만들어서 그 공탁금에 대해 가지고 이제 1인당 2,000원으로 환산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피해자들은 이제 정당한 보상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공탁금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은 현재같이 환산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그런 취지의 재판입니다. 네. 패소
상대방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런 뭐 상대방이었는데 미쓰비시도 예, 그렇고 또 김앤장이라는 어떤 굉장히 큰 로펌과 상대를 하셨잖아요. 예, 네. 또 일본 정부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진 사안이었고 그쪽에서 어떤 뭐 반응 같은 걸 들으신 게 있나요? 지금 그 재판 판결 나오고 난 뒤에는 뭐 특별하게 반응은 없고요. 단지 이제 일본 정부가 네. 이게 그 한일 협정에서 이 문제가 끝이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좀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일본도 그 법치주의 국가거든요. 네. 그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조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사법부가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본 사법부는 예를 들면 2007년도 4월달에 이 청구권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2007년 4월에 판단하기론 일본도 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일본의 그 관료들이 일본 국회에서도 이게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책임 있는 분들이 일본 사법부 판단도 무시하고 또 그전에 자신들이 했던 발언도 무시하고 이렇게 경솔하게 발언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판결 이후에 좀 유가족들은 만나보셨나요? 당시에 그 판결 났을 때 재판정에는 이렇게 유가족들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님도 이제 지방에서 다른 재판 중이셨다고 이후에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셨는지 반응이 좀 어떤가요? 직접 당사자들은 그날 고령이고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네. 다른 피해자 유족들 그러니까 같은 이 태평양 전쟁 희생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힘을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법정에 가서 선고를 들었고요. 네. 또 변호인도 서울에 있는 공동 변호인단 중에서 변호사님들은 참가를 해가지고 듣긴 들었죠. 저희가 지금 지방에 있다 보니까 참가를 못한 것인데, 네. 그 후로 이제 피해자들하고도 만났습니다만은 일단 재단을 만드는 것이 급하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서 네. 그래서 지금 재단을 빨리 만들기 위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승소 판결 이끌어내신 거 참 저희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하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싸우셨는데 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 측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3일의 최봉태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번 판결의 의미와 또 실질적으로 배상을 얻어내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재판 과정을 취재를 한 사회부의 남상욱 기자 나왔죠. 남 기자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 기자가 저희 시사난타의 최대 인기 출연자이면서 가장 많은 최다 출연자인 것 같아요. 매번 반응이 좋은 편에 나왔었는데 오늘도 나와서 기대를 반응이 좋았던 거지.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사실 내용이 좀 진지한 내용이라서 얘기 좀 그렇긴 한데 먼저 좀 전에 이제 최 변호사랑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긴 했지만 취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변호사는 이제 직접 재판을 어떤 변론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취재를 한 기자로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나요? 어땠나요? 이런 승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실 법원 재판이라는 게 미리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거고 기자들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느 정도 조짐은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 재판관이 김능한 대법관이 3년 반 정도를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나오기 전부터
그런 말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웬만하면 이걸 3년 넘게 가지고 있었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 그 법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다라는 그런. 그렇죠. 이제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하고 나서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대법관 밑에는 이제 연구관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 법리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인 어떤 조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연구관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일본 재판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쪽 논리도 더 확실하게 충분한 논리가 그렇죠. 필요하니까. 확실히 알아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대법원이 일부인가일 텐데 네 분의 대법관들이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해서 결정이 됐고 그날 아침 정도에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줄은 몰랐죠. 한 쟁점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네네. 뭐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직접적으로 그 일본의 재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할 줄까지는 몰랐죠, 사실. 네. 그 그러니까 판결 당시에 좀 재판정 분위기는 어땠나요? 근데 이 재판이라는 게 그렇게 TV에서 보듯이 와 그런 건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특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한 번에 재판이 엄청 많거든요. 몇십 건을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한 취지를 설명하고 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안의 분위기는 오히려 이제 그 재판에 관심을 가져서 온 분들 뭐그 자리에 비록 관계된 그 당사자분들은 안 계셨지만 네.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오셔서 되게 기뻐하고 당연한 판결이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그 정도밖에 없었다고 보면 돼요. 재판정에서는. 김현장에서도 나와서 지켜봤나요? 김현장 변호사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대법원이라는 게 네. 굳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네, 사실. 네, 그러니까 판결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변론이라는 자체가 특별하지 않은 이상 없기 때문에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아마 어느 정도 직감을 했으면 자기네들도 질 거라는 직감을 했으면 안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일본 측에 변론을 맡은 거잖아요. 우리 로펌에서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그 3대 빅 로펌 중에 하나인데 맡게 된 경위도 참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굳이 이제 이번 사건이 그러니까 이번 재판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론스타가 아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신일본제철이라든지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왜 김현장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했느냐라는 지적이 있긴 했는데요. 그건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 와서 재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면 당연히 대형 로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김현장에서 맡았던 이 김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본통이에요. 일본의 전문가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도 되게 필요했던 사람이었을 거고. 그리고 아마 미쓰비시 중공업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김현장이 1, 2, 3, 4만 다 했을 거예요. 미쓰비시 부분만. 그리고 신일본제철은 아마 2심까지는 다른 변호사가 했다가 3구심 넘어가면서 김현장이 맡게 됐어요. 그렇고 아마 같이 같은 재판부에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의해서 김현장이 두 군데를 다 맡았던 것 같고요. 경위라고 하면 결국은 일본 기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봐야죠. 선택이 됐다고. 꼭 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보면 특히 김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제적 분야, 민사 같은 분야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론스타라든지 이런 되게 큰 외국 기업이 와서 하게 되면 대부분 론스타를 많이 찾아왔던 게 관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론을 하다 보면 좀 약간 곤혹스러운 인간인지라 게다가 어쨌든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 소속 변호사도 좀 곤혹스러운 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변호라는 게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살인범, 악질 이런 사람도 변론을 또 어쨌든 국선 변호사의 경우에 하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나름 성실하게 또 해야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변호라는 게 다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더라도 그동안 김현장이 좀 수임했던 건수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진 건 문제가 맡은 건 문제가 안 되고요. 진 게 문제죠. 이번에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어떤 논리로 그러면
일본의 판결을 뒤집었던 것이냐. 네, 그 법리 부분일 것 같은데 간단히 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가 있을까요? 자신은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에서는 제일 크게 주장했던 게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그게 기본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국가 간의 국가 대 국가로 이미 배상이 끝난 문제에 대해서 그 개인이 청구하는 권리가 사라졌다. 개인에게는 청구권이 네, 없다. 청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보면 청구권 협정을 보면 몇 가지 그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라고 하는 적용 범위라고 하는데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데 대상에서 어긋나는 것 중에 뭐 종군 위안부라든지 아닌 거라고 판명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강제징용 문제는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게 일본 재판부의 그 판결의 기본 전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해서 의미가 없다.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 거죠. 배상 때 이미 다 끝난 그렇죠. 것이다라는 예. 얘기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부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그거는 외교 보호권의 포기 정도로 한정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외교 보호권의 포기요. 네, 그 말은 다 쉽게 풀었으면 일본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개인적으로 가서 소송을 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그 개인에 대해서 뭐 보호권이라든지 아니면 개입을 해서 어떤 그런 걸 하지 않겠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거 정도. 개인의 소송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아예 개인의 청구권마저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아마 이 재판부는 특히 그 해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한 부분은 뭐냐면 일본에서는 그 재판이라는 게 그 강제징용을 했고, 그러니까 강제징용을 한 후에 그 어떤 일을 시켰잖아요.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뭐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뭐 단어 용어를 뭐라 해야 되지? 뭐 탄압, 뭐 착취,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강제징용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다만 징용을 한 후에 그 과정에서의 비인간적인 조건에서의 행동, 노동을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법이 있음을 인정을 한 거죠. 근데 다만 위법은 있었지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청구권 청구권으로 다 문제에서 끝났다라는 네.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그 징용 자체에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 강점 기간이었고 그거 자체가 불법이 우리나라 헌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냐 아니냐라는 그 기본적인 그렇죠. 전제. 그게 합법적이지 않. 우리나라 네. 헌법에 볼 때 우리나라 헌법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전제로 해서 판단을 내린 일본 재판. 네, 징용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한국이 오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럼 1심하고 2심에서는 어떤 논리로 1심은 그걸 받아들인 일본 거예요. 측의 재판부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그렇죠. 패소 판결한 거. 네, 그러니까 1, 2심 판결 중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재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때 민사소송법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우리나라 사회 질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사회 질서에 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않으면 그냥 뭐 외국 걸 인정한다. 뭐 이런 식의 한다고 하는데 일본 재판문이 재판 결과가 우리나라에 크게 사회 질서 어긋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린 거죠. 그 분들 참 판사분들 보고 싶네. 그 아버님께서 일제시대 때 뭐 할아버님께서 좋은 일이라도 하셨나? 어떻게 참 그게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아버님이 대법원장이죠. 사회질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판단한다. 근데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걸 보면 정말 법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근데 중요한 건 이번 판결이 굉장히 놀라운 판결이거든요. 대법원의 판결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네. 누구도 쉽게 예상 못했던 판결이고 그런 걸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1, 2심의 판결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법원 내에서의 관행적으로 그 수준
의식 이걸로 보자면 오히려 그게 더 정상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참 당연한 것인데 이 그간의 이 판결 관리에 비춰보면 1, 2심이 오히려 맞았다는 게 참 이번도 보면 그 네. 법감정과 일반인들의 감정이 네.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보면 아니다라고 이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것도 판결 1, 2심의 판결문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법에 대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던 거고,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을 내린 거니까요.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아니 그래도 뭐랄까 그 적극적으로 해석을 좀 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대법원에서는 좀 더욱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법 감정이 많이 이게 사람들 감정과 이 법 판결이 유리된 경우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내려졌겠지만 시대가 또 많이 변하고 있는 점도 있어서 예를 들면 좀 더 옛날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내렸던 여러 가지 판결들도 있고 판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뒤집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일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우리 국민이라는 입장을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사실은 대놓고 일본 최고재판부 우리나라 같은 이제 대법원끼리 얘기인데 그거를 완전히 뭐 까보신 건데 근데 외국 같은 거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게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관에는 서로 상대편 재판에 대해서 존중하는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나라에서 뭐 같은 문화권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뭐 어떤 조약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게 있긴 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이랑 그런 건 없거든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보통 쉽게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그 파장을 충분히 네. 예상했을 거고, 그래서 한간에는 이번에 이 주심을 맡았던 김능환 대법관이 7월 달로 퇴임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임 전에 멋진 선물을 주고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대법관, 뭐 이거 다른 얘기인데 뭐 김 대법관이 관두시고 이제 또 이렇게 새 대법관 임명되고 이러면 좀 앞으로 또 판결들이 현재 지금 좀 많이 대법관이 교체가 됐잖아요. 좀 성향이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보수적이었죠. 물론 이제 원래 보수적인데 원래 보수적이었는데 더 이제 뭐 이런 얘기든 그 뭐 최근에 그 많이 이제 독수리 오용제라는 이름하에 뭐 김영란 대법관부터 네.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네네. 기존과는 다른 절차, 다른 파격적인 인사로 생각을 좀 들어왔던 했던. 분들이 해왔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충분히 그 우려를 공감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결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과연 하는지는 되는지는. 그분들이 판결을 내려봐야.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김능환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독수리 오용제도 아니었고 사실은 지금은 남아 있는 사람이 이제 전수환 대법관 그쵸? 정도인데 그분이 혼자 있으면서 그건 아마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나중에 결론이 내릴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계속 딴 얘기 해서 죄송한데 신영철 대법관 아직 계속 있나요? 그럼요. 언제까지 있는 건가요, 임기가? 신영철 대법관이 아마 내후년일걸요? 내후년 올해도 계시네요. 아니 그냥 사실 좀 지난번에 뭐 이렇게 이정현 판사 사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굉장히 강한 징계가 내려졌었잖아요. 어떤 뭐 SNS에서 자기 의견을 좀 강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분은 신 대법관 같은 경우는 막 판결을 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막 행사하려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럼 그거야말로 사실은 거의 어마어마하게 중차대한 문제인데 별 뭐 없이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 보면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어쨌든 판결은 좀 굉장히 나름 그동안 어떤 사법부가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좀 실추됐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한번 살려준 그렇죠.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강제 집행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손해배상액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상고심까지 뭐 1억 뭐 이런 식으로 1인당 1억에서 뭐 얼마 정도 했지만 대법원에서 1억을 줘라라고 판결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 가서 다시 한번 따져봐라라고 파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파기한 최종 송심 판결이 나와야 내려지면 되죠?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겠죠. 그 배상액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들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의 재산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라고 해서 그걸 받아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보다 먼저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먼저 가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진 걸 아니까 도대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네. 국내 재산을 일본으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가집행을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국내 재산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온 거니까 재산 그대로 해서 온 거니까 안 될 테고 법인 같은 게 독립적인 한국에 있는 법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집행 절차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것들 우리나라에 등록된 주식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이런데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 포스코에 가지고 신일본제철이 가지고 있는 포스코 5%인가? 그게 아마 꽤 될걸요. 1조 5천억인가? 맞나? 그 정도 재산이 된다, 그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해서 그걸 이제 가지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안타깝게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외국 시장인가? 뭐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여러 방면으로 따져보면 아마 많을 거예요. 국내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 이제. 그래서 근데 문제는 국제법상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경 그러니까 결국 일본과 정반대의 판결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미쓰비시 측이 우리는 일본 이렇게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국제법적으로는 뭐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다라든지 뭐 이런 뭔가 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충돌되는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바운더리 그러니까 한국의 국경 내에서는 마음대로 우리 법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충돌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쪽이 이견을 제시했을 경우 왜 우리나라 법원에서 뭐 이렇게 판결했는데 니네들이 마음대로 판결한다고 해도 우리는 뭐 이의를 제기하겠다, 뭐 국제적으로 뭔가를 하겠다, 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내 사법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만 이제 만약에 일본에 있는 재산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일본에 가서 다시 이제 절차를 밟아야겠죠. 뭐 거기에 법이 어떻게 뭐 재심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사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 밟아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한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시 이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국내 재판 결과를 가지고 가서.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포스코나 이런 데서도 지금 기금 만드는데 100억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뭐 거기에는 뭐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참가를 많이 하게 돼서 이렇게 배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많이 참가하면 그건 이제 기금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대상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는 아마 그 소송도 걸려 있어요. 같은 걸로 해서 신일본 제철과 연결이 돼서 아마 대법원에 아마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얘기하기로는 포스코에 걸린 것은 그 미쓰비시 그 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2009년에 뭐 이미 자기들이 승소를 했다. 그러나 작년에 그 여야 합의로 인해서 그 징용 피해자들 지원법 같은 것이 만들어졌고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3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100억을 어떤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게밖에 하는 식으로 출제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 그렇게 그것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약간 난제긴 한데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 있는 얘네들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미쓰비시의 국내 재산? 그걸 누가 알아내느냐. 결국은 이제 소송하는 사람이 알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뭐
법원에서 얘네 이런 재산이 뭐 있으니까 뭐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얘네가 스스로 이런 게 있습니다 밝힐 리도 만무하고 그럼 결국은 이제 스스로 찾아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이 좀 남은 숙제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뭐 이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었을 텐데 당시 그 재판 당시에 일본 취재진들도 좀 와 있었나요? 예, 일본 취재진이 왔죠. 와서 취재를 해갖고 그날 바로 일본 기사가 떴고 바로 거기도 속보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한국에서 취재를 해서 바로바로 아사히 신문인가에도 바로 나왔던 걸 본 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뭐 인터뷰도 뭐 했던 것 같고요. 해당에 대해서 거기서도 굉장히 큰 관심일 수밖에 없겠죠. 뭐. 근데 이 양국 취재진의 분위기는 좀 달랐겠네요. 근데 생긴 게 똑같이 생겨가지고 말을 할 때까지 어디 말을 할 때까지 알 수가 없었군요. 이번에는 어쨌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위안부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것도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밝힌 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법원 내에선. 근데 거기 보면 명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일 청구권 협정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네. 그게 한일 협정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개인 청구권이 있다라는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내려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면 이제 헌재에서 내린 게 있잖아요. 작년 8월 달에 보면 그 헌재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제 판결을 내려주는 바가 있고요. 네네. 네, 그 플러스 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도 아마 정부인가요? 민간 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2005년인가 뭐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개인 청구권 문제와 관계가 없다라는 아마 판단을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향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아마 근데 다만 이번 판결 자체는 그러니까 뭐 미쓰비시와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린 거죠. 네.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안 된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판단은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네. 네, 여기까지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그 내용 또 그 전후 사정 또 그 판결에 이르른 그런 법리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상욱 기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남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인체조직 기증과 장기 기증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지난해 장기 기증 희망자는 9만 4천여 명이었지만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는 2만 2천여 명으로 2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이 생소해서 기증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수요의 80% 정도를 수입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인체조직 기증이 뭔지 또 왜 필요한지 또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일보 문화부에서 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임소영 기자와 사회부에서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권영은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쇠고기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하셨고 또 황우석 박사 특집 때도 나오셨어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임소영 기자 나왔고요. 그 인체조직 기증 운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이 아까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운동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사실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는 뭔가 조직을 기증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우선 그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 인체 조직과 장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장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심장, 신장, 간 뭐 이런 것처럼 장기고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자신의 인체를 기증을 하면 이제 9분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최대. 그런데 이제 인체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나 뼈, 연골, 뭐 인대, 심장 판막 이런 것처럼 이제 정말 그런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한 사람이 기증을 하면 최대 한 150명 정도 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뇌사가 발생을 하면은 바로 이제 뇌사 판정위원회를 열어서 뇌사가 되면 바로 이제 적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 이후에도 한 24시간 24시간 안에 이제 더 적출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잘 알려진 게 각막 같은 경우죠. 예, 인체 각막 같은 조직 거요. 이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당장 생명이랑 직결이 되지 않는 게 각막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한 20만 명 정도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이 중에 2만 명 정도는 각막을 이식하면은 이제 앞을 볼 수 있다고. 근데 각막이 국내 기증은 많이 부족하고요.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들여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80% 수입이 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사를 쓰게 된 거는 이제 국내 인체 조직 기증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제 네.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걸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사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제 80%가 수입이 되다 보면은 이제 뭐 이런 병력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안정성이나 뭐 품질 같은 면에서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수입해서 들어오는 게 뭐 WHO 지침에 따르면은 근데 자국에서 우선 공급하고 이제 남는 조직을 수출을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 나라에서는 이제 질 좋은 거는 미리 다 쓰고 남는 거는 이제 보낼 수도 있는 경우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진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외국 사람이랑 그 조직이 조금씩 다르고 사이즈도 달라서. 우리나라 사람들 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 게 더 좋다고. 그리고 뭐 화상 치료할 때 경우에는 우리나라 피부를 쓰는 게 활착률이라고 이제 몸에 더 잘 붙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요.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제 공 기자가 얘기한 거에서 좀 보충을 하면 장기하고 조직하고 이제 기증을 받아서 환자한테 이식을 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수의 세포로 만들어진 덩어리잖아요. 네. 얘를 이제 몸속에 이식을 하면 평생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남의 그 장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물질로 인식을 하잖아요, 우리 네. 몸이. 그래서 계속 면역 억제제를 거부 반응이 생기죠.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억제제를 계속 먹어야 되는 네. 거고. 근데 조직은 상대적으로 세포수가 훨씬 적고 사체에서 얻어서 어떤 일정한 뭐 가공 처리 같은 건 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이물질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 몸이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이식을 했을 때 이게 자체적으로 흡수가 돼요. 네. 흡수가 돼서 이제 우리 몸화 되는 거죠. 자기 몸화 돼서 얘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따로 복용을 하거나 뭐 어떤 약을 복용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게 제일 큰 차이라고 해요. 장기하고 조직 이식 차이. 그리고 아까 채취 시점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24시간이라고 많이 알려져 네.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사망하고 사체를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잖아요. 보관이라는 말이 좀 그렇겠는데 하여튼 그 상태에서 이제 사체를 두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채취를 보통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냉장 시설이 없거나 냉동이 안 돼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15시간 안에 채취를 해야지만 그 조직을 쓸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을 보통 이제 의료진들이 구득이라고 하고 장기 같은 경우는 적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조직은 구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득이 가능한 곳은 이제 그런 뭐 냉장이나 냉동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만 네. 구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갖춰져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놨대요. 예. 기사에 따르면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한 그
인지 정도 인식은 상당히 이제 많이 퍼져 있고 또 장기 기증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인체 조직 기증은 이렇게 좀 저조한 건지 홍보 부족인 건지 아니면 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던가요? 취재를 해본 결과?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인체 조직 중에서 가장 국내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가장 많이 이제 쓰이는 사람들한테 이식을 하는 조직이 뼈하고 피부래요. 네. 근데 이제 뼈하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이식을 뭐라 그래야 되나? 기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뼈 같은 경우에는 뼈가 없어지면 그 사체에서 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뼈를 꺼내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사체가 훼손이 훼손된다.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나라 동양적인 관점상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 뭐 우리 자녀들의 몸이 훼손됐다는 그 느낌이 있어서 이제 이거 더 이상 그리고 뼈도 여러 군데를 그러니까 구득을 채취를 하기 때문에 많이 훼손이 돼서 이 시신 모양 자체가 좀 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채취를 하고 나면 이제 의료진들 말에 따르면 그 부분을 뼈와 똑같은 모양의 뭐 예를 들어서 나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단단한 뭐 뼈와 비슷한 도구로 채워서 시신 모양을 보존을 유지하는구나. 보존을 하도록 하고 그 구득 절차를 다 끝낸 다음에는 이제 시신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서 유족들한테 보여드린대요. 이렇게 구득이 끝났고 이렇게 마무리가 잘 돼서 가셨습니다라고 보여드린대요. 그래서 시신이 크게 훼손되거나 뭐 그런 일은 없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사실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부 같은 경우도 많이 쓰이는데 피부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온몸을 벗겨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보통 피부를 그 구득하는 절차는 등 쪽만. 그러니까 왜냐면 넓은 피부를 동일한 그 균질한 이렇게. 걸로 갖다가 이제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그 면적을 갖고 있는 피부가 등이래요. 네. 그래서 주로 등이나 아니면 팔 정도 조직 피부만 채취를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서 그것 역시 유족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채취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신이 그렇게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막 심하게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네. 장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한두 개 꺼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피부나 뼈 같은 거는 시신이 크게 훼손됐다고 많이들 생각을 한대요. 유가족들이 이제 사실 뭐 돌아가신 분이 미리 얘기해놓지 않으면 사실 그런 걸 결정하기가 아무래도 그런 뭐 시신 훼손이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결정을 해서 기증하신 유가족 분들은 어떤가요, 반응이? 예, 이제 물론 이제 기꺼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는 유가족분들도 있으시긴 한데요. 네. 근데 아직은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유가족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커버 스토리로 쓰려던 기사가 이제 유가족분들 인터뷰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유가족분들 섭외가 안 돼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조직 기증 희망자분들을 모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유가족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시고서도 나서지 못하시는 이유가 이제 좀 이제 자기 가족을 뭐 돈을 받고 팔았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좀 있으시대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된 거죠?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이제 권유 설득으로 해서 이제 인체 기증, 조직 기증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이제 장제비랑 뭐 유가족 위로금 그리고 사망 때까지 병원에서 사용한 진료비를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80만 원씩 나가서 최대한 54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좀 아직 그 수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이제 인체 조직 기증을 하시는 유가족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좋은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라고 나서서 말씀을 하시기를 좀 아직은 꺼려하시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뭐 사회적인 시선, 그러니까 비난 시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두려워하시는 게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결국은 이제 그 기증
할 사람이 좀 미리 어떤 장기 기증도 요즘 많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사전에 내가 장기 기증 서약 같은 형태로 하고 또 인체 조직 기증의 경우에도 각막 기증 같은 경우는 그때 김수환 추기경 사례 이후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뚝뚝 떨어졌다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얘기를 해놓고 가시면 뭐 유가족들도 어떻게 보면은 고인의 뜻이니까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절차나 방법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생전에 조직 기증 희망을 하시려면요. 네. 이제 1544에 0606으로 전화를 하시면 거기 이제 코디네이터 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어딘가요? 맞아요, 진짜. 이게 네. 약간 1544의 0606이 어디인가요? 예, 한국 인체조직 기증 재단 네 여기고요.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하시고도 기증을 하시고 이제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사후에 유가족 한 명이 이제 동의가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한테 또 얘기를 하던가 내가 이걸 기증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유서를 써놓는다든지. 네, 그리고 만약에 기증 서약을 하시고도 또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면은 철회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도 www.tissues.or.kr tissues.or.kr 가시면은 여기서도 바로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눈이 되게 나쁜데 눈이 나빠도 각막 기증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증을 하셨어도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탈락되나? 진짜 다 기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검사를 통과해서 이게 이제 뭔가 질병 치료나 이제 재건을 목적으로 인체 조직 기증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조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 라섹 수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좀 제한이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후 기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전에 정하지 얘기를 않고 안 했을 경우, 유가족이 권유를 받았을 경우,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때 인터뷰로 하려고 했던 분들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생전에 그 기증 서약을 하고 사후에 기증이 이루어진 분이 1호가 올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유가족을 인터뷰를 하려고 1호가 했었는데요. 올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분이 내사에 빠지셔가지고 유가족이 그 기증 서약을 동의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체 모든 기능이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 계신 거긴 한데 생존자로 기록은 되었으나 의지는 또 아니었군요. 와, 의지로 그렇게 한 경우가 거의 없군요.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정말 몰라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가 제일 부족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제일 1차적으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런 것처럼 병원에서 의사들 권유로 많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국내나 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나 이런데 별 관심이 없는 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하면 얘기를 하면 어쨌든 다 80%는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바로바로 갖다 쓸 수 있어가지고 그런 개념이 잘 없어서 그런데 이제는 뭐 이제 의사들한테도 이런 국내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권유를 좀 하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쪽에 의사의 권유가 사실 가장 클 것 같긴 해요.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려면 누군가 적극적인 권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의사의 권유가 가장
좋은 것 같긴 그리고 하네요. 이제 좀 병원에 계시면 이제 계속 어쨌든 그동안 관리를 받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건강한 상태의 그런 인체 음. 조직 기증으로 바로 이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당사자가 결정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냥 유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기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유가족 한 명인지 아니면 여러 명의 한 동의가 명이면 있어야지? 돼요. 네. 그게 뭐 서면 동의하는 게 한 명의 것이 필요해가지고 네. 직계가족인지 뭐 그런 제한은 없나요? 예, 이제 사후에 기증자 유가족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자 한 명의 서명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순위는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까지 이 중에 한 명의 서명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절차네. 네, 유족들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고요. 유족들이 모두 반대하고 막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기증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치, 당연하죠. 예. 아무튼 근데 이제 의료진의 권유가 중요하긴 한데 네. 사실 의료진이 환자들한테 돌아가신 분의 조직을 기증하라 하고 유족들한테 권하려면 네. 의사들 자체가 이제 내가 조직을 구득을 하면 정확히 관리를 할 수 있고 제대로 이제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런 잘 이루어질 시스템이 것이다.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네. 국내에서 이제 그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2006년, 7년? 법이 시작된 게 2006년이죠. 2006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조직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정보를 기록해두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의료진 자체도 이제 국산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국내 조직을 이거는 의학적으로 괜찮은 조직이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부 이제 개원가나 뭐 일부 큰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직은행을 운영을 하는 곳도 있지만 네. 웬만한 대부분의 중소병원이나 개원가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조직을 사서 아니면은 뭐 국내 업체나 외국으로부터 사서 쓰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조직은 국내 수입 업체나 가공 업체가 오래 전부터 그 외국의 본뱅크 조직은행, 본뱅크 예를 들면 외국의 조직은행과 오래전부터 뭐 몇십 년 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거기는 체계적으로 관리도 되고 뭐 기증자 정보도 정확하고 네. 그런 조직을 나는 믿고 쓸 수 있다. 오래전부터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국내에서 얻은 조직은 사실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뭐 했는지 본인은 잘 모르시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들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의료계에 제가 보기에는 의견들이 조금 갈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직접 구득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내 조직의 활성화를 많이 홍보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이렇게 애쓰시는 것 같고 아직도 개원가 일부에서는 그래도 국산보다는 외국산 쓰던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치과 의사분은 본인이 쓰실 때 한 9대1 정도 외국 거를 90%를 쓰면 한 10%만 그 국산에서 그러니까 얻은 조직으로 쓴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료진 자체도 좀 국내 조직의 관리나 뭐 보관 같은 절차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신뢰만큼은 그러면은 올라간 건가요? 지금은 그 수준이? 이제 그 병원의 그 대학병원급의 상급 종합병원이죠. 네. 거기서 직접 조직은행을 운영을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산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구득하는 절차나 뭐 환자 정보 관리하는 절차나 아니면 뭐 냉동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법으로 어느 정도 이상을 갖춰야 은행을 운영할 수 있게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네. 그런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 중에. 그 외국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런 기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신의 순에 대한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우에 있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면은 거기도 약간 그런 거부감은 있으나 뭐 어떤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많이 기증이 되고 있는 건지. 네, 미국이 제일 많은데요.
그 인구 100만 명당 미국이 제일 많은데 133명이 기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3명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길 우리나라 안에서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급자족을 하려면 최소한 20명 정도는 100만 명당 20명은 돼야지 예,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근데 좀 약간 그 시스템이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되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잘 선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58.5명 정도가 기증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약간 근데 그 제도가 다른 게 그 옵트 아웃, 옵트 인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뭐 이제 미리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은 어쨌든 자동으로 네, 기증자로 해서 사후에 적출을 하도록 하는 제도고요. 이제 스페인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옵트인이라고 해서 죽기 전에 내가 기증하겠다고 반드시 네, 의사를 얘기를 밝힌 해야지만 사람만 그렇게 이런 제도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옵트아웃으로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려면 계시고요. 좀 사회적인 전반적인 동의가 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직까지 그 정도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요즘 화장률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저도 화장에 대해서 전 사실 뭐 죽었을 때 뭔가 남기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사실 뭐든지 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조용히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제 소망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화장을 요즘에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들 선택을 하고 계신데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시신이 이제 바로 태워서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큰 뭐 어떤 화상 흉터가 있는데 그런 분한테 조직 기증이 되어서 이렇게 좀 정말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뭐 심장 판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중요한 기관에 있어서 어떤 이식 수술 내지는 뭐 또 어떤 뼈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몸에서 어떤 사람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뭐랄까 누리고 살 수 있기 위해서 꼭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피부나 뼈 이런 게 심장이나 뭐 간 이런 것도 물론 그게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더 중요하겠지만 또 어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조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사실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남한테 준 다음에 갈 수만 있으면 최대한 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저 같은 사람이 꼭 저만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좀 홍보가 되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화장 비율이 이제 지난해 한 70% 가까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돌아가신 분 중에 70%가 화장을 한다는 거요. 여기 재단에서 그 홍보하는 책자를 보면은 그 앞에 이제 문구가 있는데요. 난 한 줌의 흙이 되기보다 150송이 꽃이 되겠소 이런 게 있는데 멋있네요. 화장을 하면 이제 한 줌의 흙이 되는데 인체 조직 기증을 하시면은 최대 150명을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질 높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 화상 환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뭐 장기나 이런 게 이제 생명하고 관계된 거지만 피부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삶의 질과 관계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화상 환자의 경우에 피부가 없으면 죽을 그러니까 사망할 가능성이 생명도 위험해. 크죠. 큰 뭐 3도 화상 이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쵸. 생명도 위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그 커버 스토리를 썼을 때 제가 독자분의 답장을 받은 것 중에 이제 화상 환자이신 것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제 화상 환자분이 읽고서 추정되는 독자분.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추정이 되는 분의 뭐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아무튼. 그 화상 환자의 경우에 특히 이제 피부 조직이 많이 쓰이는데 이제 한 병원 화상 센터를 크게 좀 운영하는 병원의 이제 의사 말에 따르면 이제 피부 조직을 이식한다는 게 보통 이제 뭐 화상을 입으면은 굉장히 피부가 좀 보기 안 아서 이식할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지만 얘네들이 피부 이 넓이가 넓을수록 물론 넓을수록
그러니까 피부 조직을 남의 거를 완전히 이식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살기 위해서 잠시 이식을 해두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타서 뭐 팔 한쪽이 타서 없어졌다 하면 네네. 여기에 사실 자기 피부를 붙여야 되는데 네네. 자기 피부를 어딘가에서 떼거나 아니면 네. 자기 피부가 모자라면 자기 피부 세포를 떼서 배양을 해가지고 배양을 자기 해서. 피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벌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 시간을 버는 동안 남의 피부라도 갖다 붙여 놓지 않으면 이분은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뭐 원래 갖고 있던 균 있잖아요. 네네. 대장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염이 돼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이 부위가 적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피부 조직이라는 게 아주 치명적인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있다.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진짜 장기 이상의 어떤 그런 중요한 또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아마 많이들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적추 아까 그 구득이라고 하셨죠? 예. 예, 구득을 해서 어떻게 뭐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뼈를 뭐 보통 말씀을 드리면 사체에서 돌아가신 분에서 이제 뼈를 채취를 했으면 그 뼈를 그대로 그 원형 그대로 이제 뭐 씻거나 뭐 이렇게 세척해서 그대로 보관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뼈를 크기에 맞게 뭐 예를 들어서 몇 센치짜리 뭐 이런 식으로 크기에 맞게 잘라서 어떤 뭐 화학약품 같은 걸 처리해서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걸 것 같아요. 변질되지 않게 처리해서 그거를 또 냉동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가루로 빻는다 그래야 되나? 가루를 내서 분쇄해가지고 그 가루 자체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공 절차가 굉장히 이제 용도에 따라 다양한데,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조직은행을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뭐 자르는 거 같은 거는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가루를 낸다거나 뭐 화학약품을 처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가공 절차가 있으면 병원 자체 내에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전문적인 좀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대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바깥에 뭐 가공 처리 업체들이 몇 개, 국내에 한 5-6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다 맡겨가지고 그쪽에서 가공을 해서 다시 병원에 공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대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조금 이제 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그렇게 가공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5개가 전부 영리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기증받은 조직을 공급을 병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거를 가공 처리해서 보관해 놓고 이거를 이제 병원에 공급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증을 받은 조직을 영리 회사가 좋은 뜻으로 기증을 그렇죠. 했는데 네. 영리 회사가 활용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가 이제 영리 회사도 있지만 가공 처리하는 그 비영리 기관이 있대요. 네. 비영리 업체도 있고 영리 업체도 있어서 이제 양쪽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영리 회사니까 뭔가 이제 비영리 가공 업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가공 처리 기업을 네네. 만들거나 아니면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어떤 정부가 좀 식으로든 참여할 그렇게, 필요가 그러니까 무슨 관리나 가공을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네. 실비 정도는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증자로부터는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영리 기업이 돈을 받고 판다 이렇게 되면은 네. 기증하는 입장에서도 약간은 거리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의미가 같다는. 퇴색이 되는 것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인체조직 기증 얘기에 대해서 문화부의 임소영 기자와 사회부의 권영은 기자 나와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년에 걸친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 사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세상을 떴습니다.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지만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네,
변론을 맡았던 최봉태 변호사는 12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무관심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판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배상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인체 조직 기증도 결국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 한 사람의 기증으로 150명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화장률이 70% 가까이 되니 병원에서 사망자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인체 기증 의사를 타진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먼저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난타 H 33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한국일보 사회부 김지은, 산업부 최진주였고요. 제작의 디지털뉴스부 양홍주, 박소영, 허경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